평범한 사람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TK 그룹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대학 시절 첫사랑과 결혼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시댁에서 명절마다 수백 개의 고기전과 명태전을 부치면서도 시어머니에게서 철이 없다느니 내조를 못한다느니 하는 핀잔만 들어야 했다. 스스로 엘리트라 자부하던 내 남편은 이른바 신흥졸부 집안의 딸이라는 여자와 바람이 났고 내가 뒤에서 남몰래 힘을 써준 덕분에 간신히 임원 자리에 기어오른 시동생은 이혼하는 당일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당장 꺼지라고 패악을 부렸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돈과 지위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쥐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남김없이 거두어주마. 진짜 지옥을 맛볼 준비들은 되셨나? 구독 버튼을 누르고 내가 어떻게 반격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확인서. 그 가장자리는 내 손톱에 짓눌려 이미 바스러지기 직전이었다. 8월 서울의 늦은 오후, 가림막 하나 없는 뙤약볕이 독품은 채찍처럼 아스팔트 위를 내리치며 구역질 나는 열기를 훅훅 뿜어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자동차 매연과 하수구의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뒤엉켜 떠돌았다. 나는 법원의 높다란 유리문 밖에 선 채 끈적이는 땀방울이 뒷목을 타고 실크 셔츠 깃 속으로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옷감이 피부에 달라붙는 그 차갑고도 숨막히는 감각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말이다. 내 시선은 종이 위에 적힌 한 줄의 문장에 징그럽게 못 박혀 있었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그리고 아내가 후계자를 출산하지 못함. 후계자를 출산하지 못함. 이 몇 글자가 마치 녹슨 톱날처럼 내 망막 위를 쓱싹쓱싹 오가며 살을 찢는 듯 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비릿한 피 냄새가 왈칵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진짜 쇠맛이 느껴질 때까지 지식이고 나서야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한 그 지독한 전율을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달 추석의 풍경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랐다. 비좁고 숨막히는 주방 안, 기름 끓는 냄비에서는 요란하게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로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제사용 명태전을 부쳤고 허리는 산채로 꺾이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런데 내 시어머니, 교회에서는 언제나 인자하고 상냥하기 그지없는 그 권사님은 내 등 뒤에 버티고 서서 싸구려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내 뒤통수를 매섭게 찔러댔다.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악독한 억양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밥버러지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쓸모없는 년, 백시 집안대를 끊어먹을 년, 알도 못 낳는 암탈만도 못한 년이라고.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는 전남편 백현우와 시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며 터뜨리는 폭소가 들려왔다. 화면 속에서는 유치한 코미디 예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름 연기에 질식해 실신하기 직전인 나를 뒤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서초동에 펄펄 끓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그 종이를 아주 조금씩 그리고 지극히 느릿하게 반으로 접어 에르메스 버킨백 안쪽 포켓에 찔러 넣었다. 그들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비참한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백현우는 판사 앞에서 심지어 눈물까지 몇 방울 쥐어짜내며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사랑을 포기하는 애절한 순정남 행세를 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 깊은 밤, 나는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알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강남의 모 유명 성형외과 원장 딸이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가 자신을 발로 찼다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고 백현우는 그 누런 얼굴의 늙은 여우를 쫓아내고 나면 당장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자고 답장을 보냈다. 나는 차갑게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10cm 키리를 신고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갔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뿜어내는 서늘한 바람이 감돌고 복도에는 값비싼 우디 계열의 디퓨저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묵직하고 짙은 회색 비대 금속 문을 가만히 응시했다. 띠리리.
익숙한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도어록이 풀렸다. 그러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찰나 지독하게 발효된 알코올 냄새와 싸구려 스킨향이 훅 끼쳐오며 현관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간 동공이 매섭게 수축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맞춤 제작한 순백의 최고급 대리석 현관 바닥 위로 진흙탕에 구른 듯한 한정판 운동화 한 켤레가 떡하니 밟고 올라서 있었다. 신발 밑창에서 흘러나온 구정물은 거실에 윤기 나는 원목 마루까지 번져나가 눈을 찌를 듯한 시커먼 발자국들을 어지럽게 남겨놓고 있었다. 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거실 한가운데서 굵고 탁한 지독한 숙취가 잔뜩 묻어나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혼인 내 시동생 백재민이 내가 1천만 원을 주고 산 수입산 천하는 상태였고 심지어 한 손에는 내 와인셀러에 고이 모셔두었던 빈티지 샴페인을 쥐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술기운 때문인지 그의 양볼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랜 흡연으로 누렇게 찌든 검지를 쭉 뻗더니 3미터나 떨어진 거리에서 내 코앞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당장 내년 쓰레기들 챙겨서 우리 형 집에서 꺼져. 우리가 새로 달아놓을 도어록에 더러운 손때 묻히지 말고. 우리 형은 이제 곧 강남의 진짜 금수저 아가씨랑 결혼할 건데 애도 못 낳는 병신 같은 년이 낯짝도 두껍게 여기서 뭘 뭉개고 있는 거야?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과해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그의 입에서 튄 침방울들이 더럽게 흩날렸다. 극도의 오만함으로 일그러진 그 면상을 마주하고 있자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기적처럼 차갑게 식어내려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나는 즉각 대꾸하는 대신 하이힐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그리고 그가 더럽혀 놓은 마루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오픈형 주방의 양문형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다. 금속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달아오른 뺨을 순식간에 감싸 안았다. 나는 얼음물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비틀어 열고는 고개를 젖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을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콸콸 쏟아부었다. 뱃속을 뒤집어 놓을 듯했던 불쾌감이 얼음장 같은 감각에 짓눌려 단숨에 가라앉았다. 나는 반쯤 남은 생수병을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로 쾅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둔탁하고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백재민은 갑작스러운 파열음에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지만 이내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려는 듯 더욱 기를 쓰며 악을 썼다. 너 귀먹었어?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 나는 몸을 돌려 무심하게 키친타월 한 장을 뜯어낸 뒤 손끝에 묻은 물기를 아주 느릿느릿 닦아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2개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일랜드 식탁 위로 툭 하고 가볍게 던졌다. 첫째,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물에 담가둔 칼날처럼 공기를 찢고 나가는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이 한남동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가 전액 현찰로 매입한 내 명의의 집이야. 불과 1시간 전에 자산관리회사에 이미 매각을 끝냈지. 집값은 전부 내 개인 계좌로 입금 완료됐고 백재민의 두 눈이 순간 방울만하게 커지더니 기고만장하던 그 얼굴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멍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둘째, 내 길고 매끄러운 손가락이 2번째 봉투 위를 짚었다. 손톱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딱, 딱, 딱 숨통을 조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내가 TK그룹 계열사에서 연봉 2억 원을 받으며 꿰차고 있던 그 임원 자리. 그거 내가 TK그룹의 최대 숨은 주주라서 너한테 특별히 적선해준 거였어.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1초부터 너는 해고야. 백재민은 얼어붙었다. 좋기 10초가 흐른 뒤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과장된 폭소를 터뜨렸다. 배를 부여잡고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어대더니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 미쳤냐? 윤지야,
이혼당하더니 드디어 정신줄을 놓은 거야? 김치나 썰 줄 알고 알 하나 못 낳는 누렁이 같은 년이 뭐. TK그룹의 최대 주주. 내가 지금 아침 드라마 찍는 줄 알아?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흘리며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 밑에는 폭력적인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이 집구석에서 그들 모자가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길러온 더러운 자신감이었다. 그가 오른팔을 번쩍 치켜들자 크고 두툼한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내 어깨를 향해 거칠게 날아왔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이렇게 손찌검을 하려 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팔짱을 끼고 방관했다. 심지어 도련님 환하게 왜 피하지 않느냐며 나를 탓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가락이 내 셔츠 자락에 닿기 딱 1초 전, 나는 지극히 냉착한 동작으로 왼손을 들어 아일랜드 식탁 측면에 숨겨진 붉은색 비상 호출 버튼을 꾹 눌렀다. 거의 동시에 현관 밖에서 육중하고 다급한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지고 완벽한 핏의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고 무전기 이어폰을 낀 4명의 사설 경호원들이 마치 걸어다니는 강철탑처럼 밀고 들어왔다. 백재민의 손은 허공에 멈춰섰고 얼굴에 번져있던 비웃음은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표정 하나 없는 험악한 덩치 넷을 바라보았다. 내 마루를 더럽힌 이 쓰레기, 당장 내다버려. 나는 얼음물이 담긴 잔을 집어들며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늘하게 명령을 내렸다. 2명의 경호원이 즉각 다가가 백재민의 양팔을 좌우해서 짐승처럼 옥죄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러대며 허공에서 2 다리를 마구 버둥거리며 발악했다. 이거 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이 백현우야. 내가 TK그룹 본부장이라고. 윤지야, 이 미친년아.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의 발악 섞인 저주가 텅 빈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경호원들의 굵은 팔뚝은 강철 집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백재민을 질질 끌고 나갔고 그의 신발 밑창이 최고급 마루 위를 긁으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이윽고 악취나는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방금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그를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절망에 찬 그의 포효를 삼키며 스르륵 닫히자 온 세상이 마침내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다. 나는 현관에 널브러진 더러운 발자국들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호선을 그렸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다. 백씨 집안 인간들은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짓누르는 듯한 짙은 낯빛 먹구름으로 뒤덮여 숨이 턱턱 막혀왔다. 당장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여의도 금융가에 위치한 TK그룹 계열사 1층 로비. 백재민은 스스로 고상하다고 착각하는 맞춤 정장 빼입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오만한 걸음걸이로 스피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습관처럼 재킷 주머니에서 특권의 상징인 고급 임원용 출입증을 꺼내 인식기에 무심하게 가져다 댔다. 늘 듣던 경쾌한 통과음도 익숙한 초록색 램프의 불빛도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귀를 찢는 듯한 새빨간 경고음이었다. 비. 백재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신경질적으로 게이트를 콱 내리쳤다. 이 망할 기계가 또 고장났어. 입술을 삐죽이며 다시 한번 거칠게 사원증을 문질렀지만 경고음은 한층 더 날카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출근 카드를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일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평소 그에게 허리를 굽실거리던 부하 직원들은 지금 몹시 복잡하면서도 어딘가 고소해 하는 듯한 묘한 눈빛으로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가 분통을 터뜨리기도 전에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3명이 흑빛이 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맨 앞에 선 보안팀장은 다짜고짜 손을 뻗더니 백재민의 손에서 출입증을 가차없이 낚아채 버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돌았어. 나 백 본부장이야. 백재민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자 들고 있던 커피가 슈트 위로 쏟아질 뻔했다. 보안팀장은 마치 시체를 보듯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백재민 씨, 당신은 공식적으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개인 물품입니다. 그가 턱짓을 하자 뒤따라온 보안 요원 한 명이 낙디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를 게이트 옆바닥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백재민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싸구려 골프공 장식품 몇 개와 명품 만년필, 그리고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새겨진 그의 명함들이 볼품없이 나뒹굴고 있었다. 로비 안을 채우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끓는 물처럼 폭발했다. 들었어. 공금 횡령 때문이래? 내 그럴 줄 알았지? 저런 텅텅 빈 머리로 어떻게 본부장을 다나 했더니 도둑놈이었네. 꼴 좋다. 평소에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더니? 수많은 경멸의 시선들이 촘촘한 바늘 끝이 되어 백재민의 등짝에 꽂혔다. 잦은 음주와 유흥으로 퉁퉁 부어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시뻘건 핏빛으로 달아올랐다. 그는 보안팀장의 코앞에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이밀며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삑살이 난 목소리를 토해냈다. 공금 횡령. 이거 완전 모함이야. 당장 대표 나오라고 해. 내가 법무팀 동원해서 너희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법무팀에서 이미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일말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지극히 굴욕적인 태도로 출입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보안팀, 이 사람 끌어내. 만약 반항하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백재민은 바닥에 뒹구는 종이 상자조차 챙기지 못한 채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미친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는 잿빛 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길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이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간 것은 오후가 훌쩍 넘어서였다. 그녀가 강남 사모님 친목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 퍼나른 백재민의 회사 축출 몰카 영상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들고 있던 본차이나 찻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이 났다. 주기적인 보톡스 시술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이내 기괴하고 흉측한 형상으로 일그러졌다. 잊혀주길 독사 같은 년.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는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슬리퍼 차림으로 집 밖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윤지아라는 여자는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 출신의 제 아들 백현우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호의호식하던 밑바닥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내 친정이 있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으로 살기등등하게 쳐들어갔다. 그 퀴퀴하고 다 쓰러져가는 동네 한복판에서 한바탕 깽판을 쳐놓을 작정이었다. 내 부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악독한 딸년을 키워냈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벼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박혀있던 그 주소지 앞에 택시가 멈춰 섰을 때 시어머니는 넋을 잃고 말았다. 다 허물어져 가던 5층짜리 낡은 빌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려 3m 높이로 솟아오른 거대한 금속재 철거 가림막이었다. 가림막 위로는 TK 건설 미래 하이엔드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문구가 찍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공사장 안에서는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누런 흙바람이 몰아치는 공터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값비싼 실크 스카프가 바람에 날려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 궁상맞은 사돈댁이 사실은 수천 평에 달하는 수백억 원대 가치의 노른자위 땅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극도의 충격은 그녀를 이성적으로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더 미친 듯한 질투와 광기를 폭발시켰다. 친정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TK 그룹 본사로 쳐들어가면 그만이다. 서울 바닥의 모든 사람에게 TK 그룹의 배후에 얼마나 천박하고 뻔뻔한 년이 도사리고 있는지 까발려주겠다며 이를 갈았다. 오후 3시 광화문 TK 그룹 본사 사옥. 잿빛 하늘 아래 전면 유리로 덮인 마천루가 차갑고 오만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로비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광을 낸 최고급 블랙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로비 한가운데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뻗었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구겨진 상자 쪼가리 위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끔찍한 문구가 쓰여 있었다. TK그룹의 진짜 주인 윤지아는 남편 잡아먹고 시동생 모함하는 천하의 독사 같은 창녀아. 그녀는 두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칠판을 긁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쇳소리로 악을 써댔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이 배은망덕한 년이 지가 애를 못 낳아서 우리 집에서 쫓겨나 놓고선 이제 와서 사적인 원한으로 우리 불쌍한 아들을 회사에서 잘라버렸단께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뻔뻔하고 독한 년한테 벼락도 안 내리시고 뭐 하신대요. 번듯한 사원증을 목에 건 세련된 직장인들이 오가는 로비 한복판. 사람들은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경악하던 얼굴들이 이내 쑥덕거리는 조소로 바뀌었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제히 바닥에 나뒹굴며 패악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며 마치 한편의 기괴한 사회적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듯했다. 땀범벅이 된 보안 요원들이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내려 실랑이를 벌이던 바로 그 순간 로비 정문 밖으로 새까만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는 찰나 로비를 가득 채우던 그 모든 소음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단숨에 목 졸린 듯 뚝 끊겼다. 나는 크리스찬 루부탱의 시그니처인 레드솔 하이힐을 신고 차에서 내렸다. 오늘 나는 칼날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톰 포드의 다크 그레이 맞춤 정장을 입었고 긴 머리는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하게 틀어올린 상태였다. 내 뒤로는 TK그룹의 최고 경영자, 법무팀 대표 변호사, 그리고 완벽한 슈트 차림의 최고위급 임원 10수명이 호위하듯 도열해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며 빚어내는 맑고 규칙적인 마찰음.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구경하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널찍한 길을 터주었다. 나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군중 사이를 가로질러 시어머니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시어머니의 발악이 짐승의 숨통이 끊어지듯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쳐들었다. 분노와 피로로 시뻘겋게 핏발이 선 두 눈이 나를 찢어 죽일 듯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점차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번져갔다. 범접할 수 없는 지배자의 냉기를 뿜어내며 거대한 군중을 거느린 여왕처럼 서 있는 이 여자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좁아터진 주방 바닥에 엎드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던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다.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짐승의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악독한 저주가 적힌 골판지 조각이 그녀의 떨리는 소낙 위에서 스르륵 빠져나가 바닥을 나뒹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를 벌레 보듯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일말의 온도조차 없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선이었다. 나는 허리를 아주 살짝 숙여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러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억양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문에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 호칭에는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일 듯한 지독한 조롱이 묻어 있었다. 남의 회사 영업장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건 아시죠?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TK그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죗값으로 청구될 손해배상금, 어머님이 쥐고 계신 그 알량한 국민연금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셔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같은 시각 백현우는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곧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갈 성형외과 원장 딸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 겉보기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최신형 까르띠에 팔찌를 찬 손목을 가볍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백현우는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로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빚어진 그녀의 얼굴을 감상하며 속으로 음흉한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결혼만 하면
한남동 그 전셋집 비밀번호부터 이 여자 생일로 싹 바꿔버려야겠다고.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김지연의 그 완벽해 보이는 가죽 껍데기 아래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수렁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그녀는 애초에 병원장 딸 따위가 아니었다. 진짜 병원장 딸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강남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짜 사교계 명사였다. 그녀가 백현우를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뒷조사 결과 그가 한남동의 비싼 전셋집에 살고 있고 동생마저 TK그룹의 고위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집안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사채 빚을 메꾸려는 수작이었다. 백현우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감미롭게 속삭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발작을 일으켰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그의 동생 백재민이었다. 백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그가 여보세요. 나는 말조차 꺼내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돼지 멱다는 듯한 백재민의 절규와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형. 다 끝났어. 윤지아 그 미친년이 한남동 집을 통째로 팔아넘겼어. 그리고 그년이 TK그룹 대주주였대. 나 회사에서 잘렸어. 법무팀에서 나보고 공금 횡령으로 콩밥을 먹이겠대.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백현우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훅 기울어졌다. 검붉은 핏빛 와인이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왈칵 쏟아지며 섬뜩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뇌회로는 그 짧은 찰나에 완벽하게 박살나며 작동을 멈춰버렸다. 무슨 헛소리야? 뭘 팔아? 무슨 주주? 그가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냈고 주위 고급 레스토랑 손님들이 일제히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30분 뒤 백현우는 이성을 잃은 미친 짐승처럼 TK그룹 본사 사옥의 최고급 회의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뛰어들었다. 나는 길다란 마호가니 회의용 테이블 끝에 여유롭게 앉아 얼음을 띄운 탄산수를 들고 있었다. 얼음 조각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찰랑찰랑 경쾌하고 듣기 좋은 소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까지 돌진하더니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버텼다. 극도의 분노로 그의 손등에는 시뻘건 핏대가 툭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윤지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아? 내가 뭔데 재민이를 해고해? 너 미쳤어. 그가 악을 쓸 때마다 튀어나온 더러운 침방울이 테이블 위로 흉하게 흩뿌려졌다. 나는 그의 발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아주 느릿느릿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잔 바닥이 테이블에 닿으며 달칵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분통이 터져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 면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뻗어 옆에 놓인 최고급 맞춤형 가죽 결제판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빼냈다. 나는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대신 손목을 휙 꺾어 그 서류 더미를 그의 얼굴팍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찰싹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종이 모서리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가느다란 핏자국을 남겼다. 사진과 카드 명세서들이 회의실 허공에서 눈송이처럼 흩어지더니 그의 발치에 깔린 카페트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내 발밑에 깔린 쓰레기들이나 똑똑히 봐. 백현우의 목소리는 고여있는 썩은 물처럼 고요했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백현우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맨 위에 떨어진 사진 한 장, 그것은 그와 김지연이 발리의 불가리 리조트 개인 풀장에서 징그럽게 끌어안고 찍은 미르의 사진이었다. 그 밑으로는 빼곡하게 인쇄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가 깔려 있었다. 작년 10월 15일 오후 2시여 나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한 그의 동공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숫자들을 예리한 칼날로 바꾸어 그의 심장에 한 글자씩 푹푹 찔러 넣었다. 너는 청담동 샤넬 매장에서 내 가족카드를 긁었지? 결제 금액은 무려 3,500만 원 한정판 덱을 하나 사서 내가 물고 빠는 그 대단하신 병원장 딸내미한테 갖다 바쳤잖아. 백현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입술을 달팽이처럼 달싹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차갑고 느릿한 억양으로 그의 사형을 선고했다. 내가 혼인 기간 동안 내 엄마 명의로 몰래 빼돌린 예금 2억 원, 그리고 내 동생이 TK 계열사에서 3년 동안 야금야금 빼먹은 공금 7억 원 후 그 모든 계좌 이체 내역과 IP 주소까지 내 전담 변호인단이 이미 완벽하게 증거 보전을 끝마쳤어.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의 표정을 감상하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머금었다. 참, 기쁜 소식 하나 더 알려줄게. 내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김지연 씨, 사실은 조폭들한테 사채 빚만 5억 원을 진 신용불량자야. 그리고 너희 식구들이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그 한남동 전셋집. 불과 10분 전에 내 변호사가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지. 다시 말해, 너희들의 그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은 이제 완벽하게 동결되었다는 뜻이야. 백현우의 두 다리가 마침내 지탱할 힘을 잃고 꺾였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카페트 위로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제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목구멍으로는 찢어진 풀무처럼 거칠고 탁한 숨을 헐떡였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명세서들을 넉나간 사람처럼 응시했다. 한때 그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증명해주던 그 숫자들은 이제 그를 끝없는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자비한 쇠사슬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통유리창 너머 잿빛으로 물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오른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만년필 뚜껑에 서늘한 금속 장식을 조용히 매만졌다. 회의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양문이 바깥쪽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의 수석비서인 최 실장이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은색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문틈을 타고 스며든 에어컨의 찬바람이 내 뒷목을 스치며 가뜩이나 곤두서 있던 신경을 더욱 서늘하게 깨웠다. 대표님 우 최 실장이 허리를 살짝 굽히며 화면을 위로 향하게 해 내 시선이 닿는 곳으로 내밀었다. 30분 전 강남 지역 최대 규모의 맘카페에 폭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게시자의 IP 주소와 계정 실명 인증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대표님의 전 시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시선이 만년필에서 떨어져 눈을 찌를 듯한 블루라이트를 뿜어내는 액정 화면 위로 옮겨갔다. 서울 강남의 맘카페. 그곳은 대한민국 전체의 허영심과 악의적인 찌라시가 가장 지독하게 응집되는 쓰레기장이었다. 화면에는 굵고 새빨간 폰트로 적힌 제목이 마치 끔찍한 핏자국처럼 내 눈앞에 정통으로 쏟아졌다. 내용인즉슨 이러했다. TK그룹 배후의 숨은 여사장의 진짜 역겨운 민낯을 고발합니다. 애도 못 낳고 바람질에 미쳐 시댁 식구들 피 말려 죽이는 천하의 독사 같은 년. 나는 태블릿을 받아드는 대신 서늘하게 눈을 내리깔고 화면을 가득 채운 그 빼곡한 글자들을 훑어내렸다. 게시글 속에서 한때 내가 어머니라 불렀던 그 여자는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문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다. 홀몸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건만 재벌가 출신이라는 며느리에게 잔혹하게 짓밟히고 버려진 불쌍한 노인네로 말이다. 그녀는 내가 성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밖에서 젊은 제비들을 스폰하고 다녔다느니 자본의 힘을 휘둘러 제 결백하고 불쌍한 막내 아들을 이유 없이 회사에서 잘라버렸다느니 심지어 내가 조폭들을 동원해 자신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지어내고 있었다.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훌쩍 넘겨 있었고 그 밑에 달린 댓글창은 그야말로 펄펄 끓어오르는 똥통이나 다름없었다.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 굳게 믿는 수많은 강남 사모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천박한 어휘들을 총동원해 나를 향한 사회적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TK그룹의 모든 계열사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했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좌표를 찍고 국세청을 움직여 TK그룹 특별 세무조사를 요구하자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었다. 사람을 산채로 씹어먹을 듯한 그 글자들을 마주하는 순간 내 숨이 1초가량 멎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기시감 때문이었다.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댐이 무너진 듯 거세게 역류해 들어왔다. 결혼 첫 해의 겨울, 서울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39도까지 오르는 고열에 시달리며 안방의 반나절을 알아누웠고 제 시간에 저녁상을 차리지 못했다. 게시글 속에서 스스로를 인자하고 속 깊은 시어머니라 칭하던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내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쉰내가 풀풀 나는 찬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내 침대 옆 협탁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알 하나 못 낳는 병신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꾀병을 부리고 자빠졌어? 우리 현우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내가 아내로서 하는 꼬라지가 이게 다야? 당장 이 밥구석 남기지 말고 다 처먹고 베란다 나가서 김치독이나 박박 닦아놔. 그날 밤 나는 얇디얇은 수면 바지 하나만 걸친 채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진 베란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야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얼음물에 맨손을 담그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항아리들을 기계처럼 닦고 또 닦았다. 손가락은 얼어붙어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시뻘건 고춘물에 섞인 그것이 내 피인지 양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반면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 숨이 막힐 듯 더운 거실에서는 그들 세 식구가 교자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한우 구이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박장대소하는 연말 시상식이 흥겹게 울려 퍼졌다. 그때의 나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삼키며 앞치마에 젖은 손을 대충 닦아낸 뒤 주머니 속에 숨겨둔 녹음기에 스위치를 몰래 눌렀다. 바로 그날부터 그 작은 녹음기 하나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부적이 되었다. 나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배어있는 회의실의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폐부 깊숙한 곳에 쌓인 탁한 숨을 천천히 토해냈다. 태블릿 모서리를 짚고 있던 손끝을 떼어냈다. 최 실장 텅 빈 회의실을 울리는 내 목소리는 금속을 절단하는 기계음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홍보팀에서 미리 준비해둔 그 음성 파일, 국내 모든 포털 사이트 사회면에 뿌리세요. 단 1초의 편집도 없이 원본 그대로 내보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사들이세요. 온 국민의 귀에 그 잘난 교회 모범 권사님의 진짜 오금을 똑똑히 들려줘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 실장은 단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몸을 돌려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불과 15분 뒤 인터넷 여론의 향방은 마치 초대형 태풍에 휩쓸린 듯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혔다. 40분 분량의 고음질 녹음 파일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 되어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한복판에서 쾅 하고 터져버렸다. 녹음 파일 속에는 그 여자의 표독스럽고 천박한 쌍욕, 식기를 집어 던져 박살내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쉰내 나는 잔반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게 만들며 터뜨리던 소름 끼치는 조소까지 그 모든 만행이 단 하나의 필터링도 없이 네티즌들의 고막에 꽂혔다. 구차한 변명도 치밀한 언론 플레이도 필요 없었다. 그 목소리 자체에 뚝뚝 묻어나는 극강의 악의가 그녀가 맘카페에서 그토록 눈물겹게 짜 맞춰놓았던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처참하게 박살내버렸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총구를 돌렸다. 나를 향해 침을 뱉던 맘카페 회원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그 역풍은 이전보다 수백 배는 더 맹렬하게 타올랐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자의 본명과 집 주소, 심지어 매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하던 교회의 이름까지 분노한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녀의 소셜 계정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과 다이렉트 메시지로 초토화되었고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아예 직접 전화를 걸어 그녀를 교인 명부에서 영구 제명시켜버렸다. 나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려던 그녀는 결국 제 손으로 자신의 목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은 꼴이 되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구정물을 잔뜩 머금은 잿빛 걸레짝처럼 우중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대표실의 널찍한 최고급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갓 뽑아낸 에스프레소를 들고 있었다. 혀끝을 마비시킬 듯한 극한의 쓴맛이 미각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책상 위에 사내 직통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의 김 변호사였다. 대표님. 백현우가 재직 중이던 중소건설사에서 방금 공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렸고 회사의 품위 손상 및 윤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오늘 아침 8시부로 백현우를 공식 해고 조치했다고 합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가볍게 흔들며 새까만 액체가 새하얀 도자기 벽면에 탁한 얼룩을 남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백현우가 다니던 그 회사는 사실 TK건설이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 말단에 불과한 3차 하청업체였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그 회사 대표는 인터넷을 집어삼킨 여론의 폭풍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밤샘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다. 백현우라는 멍청한 놈 하나 때문에 TK그룹이 쥐어주는 수십억 원짜리 일감을 날려버릴까 봐 오금이 저렸을 테니까. 그는 평소 그렇게나 콧대를 세우며 자랑스러워하던 직장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백재민의 공금 횡령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던 백현우가 고스란히 7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보고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미세하지만 서늘한 냉혹함이 묻어 있었다. 30분 전 법원 집행관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한남동 전세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고가 가전제품과 현관문 도어록에는 이미 새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역시 단 1원도 빼지 못하도록 전액 가압류 처리되었습니다. 새빨간 압류 딱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사회적 신용의 완벽한 파산. 한 인간이 국가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매장당했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 나는 그 짜릿한 광경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이닥쳤을 때 백현우가 목숨처럼 사랑하던 그 가짜 병원장 딸 김지연은 필시 고급 실크 잠옷을 걸친 채 거실 소파에 늘어져 사모님 놀이에 심취해 있었을 것이다. 수입산 대형 TV와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심지어 양문형 냉장고에까지 눈을 찌를 듯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는 꼴을 보며 필러로 빵빵하게 채워 넣은 그녀의 인조적인 얼굴이 얼마나 스펙터클하게 일그러졌을까? 그리고 내 예상대로 김지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악랄한 부류였다. 그날 깊은 밤, 서울에는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사설 탐정이 보내온 보고에 따르면 김지연은 백현우가 뼛속까지 털린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의 빚까지 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백현우가 돈을 빌리러 미친놈처럼 밖을 쏘다니는 틈을 타 안방에 있던 금고를 뜯어버렸다. 그 안에 남아있던 현금 3천만 원을 모조리 쓸어 담고 돈이 될 만한 명품백과 예물시계, 보석들을 이민 가방 2개에 우겨 넣은 뒤 대포차를 불러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비를 쫄딱 맞고 상갓집 개만도 못한 꼴이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백현우를 반긴 것은 새 신부의 달콤한 포옹이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 진을 치고 앉아 야구 방망이를 툭툭 치고 있는 온몸에 문신을 휘감은 사채업자 3명이었다. 김지연은 도망치기 직전 아주 끔찍하게도 자신을 쫓던 조폭들에게 이 집 주소를 찍어주며 남편인 백현우에게서 돈을 받아내라고 던져주고 간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나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우에 씻겨 형체마저 흐릿해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남동 저편에서부터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진작에 미지근해진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깨어나는 전율을 안겨주었다. 시간은 마치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자동차 행렬처럼 무심하고도 냉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몇 달 뒤에 어느 초저녁, 서울은 올여름 들어 가장 미친 듯한 장마를 맞이하고 있었다. 나흘 연속 발령된 호우 경보로 인해 도시 전체의 하수도 시스템은 이미 마비 상태에 빠졌다.
나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마이바흐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은은한 시더우드 향이 감돌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요동치고 있었지만 유리를 덮어버린 두꺼운 물기둥을 완전히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차는 마포구의 고가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평온하게 달리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사설 탐정이 방금 전송해온 동영상 파일이었다. 파텍 필립 시계가 감긴 손목을 들어 올려 매끄러운 손가락으로 화면의 잠금을 해제하고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되어 있었다. 화면에 담긴 것은 마포구의 어느덧 쓰러져가는 빈민가 골목에 위치한 반지하 창문이었다. 지대가 워낙 낮은 탓에 골목에 차오른 흙탕물이 그 비좁은 창문 틈을 뚫고 폭포수처럼 역류해 들어가고 있었다. 진흙 범벅이 된 유리창 너머로 나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그 끔찍한 풍경을 감상했다. 몸 한 번 제대로 돌리기 힘들 만큼 비좁은 반지하 방 안에는 이미 무릎 높이까지 시커먼 똥물이 차올라 출렁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폭우에 떠밀려 하수구에서 역류한 오물과 배설물이 뒤섞인 구정물이었다. 수면 위로는 곰팡이 핀 비닐봉지와 찢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죽은 바퀴벌레 몇 마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한때 강남의 VIP 에스테틱에서 전신 관리를 받으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 여자는 지금 산발을 한 채 뒤집어 놓은 빨간 고무대야 위에 위태롭게 주저앉아 있었다. 썩은 물은 이미 그녀의 허벅지까지 집어삼킨 상태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수면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악취나는 진흙탕 물을 사방으로 튀겨댔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힌 채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을 쏟아냈다. 아이고 주여, 나 죽어.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제게 이런 천벌을 내리시나이까. 그녀는 오랏병이 터진 듯 가슴을 퍽퍽 치며 악을 썼다. 그녀에게서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똥물 한가운데서 백현우와 백재민은 짐승처럼 뒤엉켜 개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백현우의 그 잘 빠진 맞춤 정장은 진작에 어디 팔아먹었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본래 색깔조차 알 수 없는 누더기 반팔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 그는 두 눈에 시뻘겋게 핏발을 세운 채 벼랑 끝에 몰린 미친 개처럼 동생 백재민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를 악취나는 오물통 속으로 무자비하게 처박으려 들었다. 이 새끼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 새끼가 회사 돈만 안 빼돌렸어도, 내가 윤지아 그 독한 년 심기만 안 건드렸어도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어? 내 전셋집 내놔. 내 직장 살려내라고 이 호로 새끼야. 백현우는 절망에 찬 울음소리를 섞어가며 발작하듯 포효했다. 백재민은 똥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두 손으로 형의 얼굴을 미친 듯이 할퀴어댔다. 그의 손톱이 백현우의 뺨에 깊게 파고들며 시뻘건 핏자국을 남겼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백현우의 명치를 발로 걷어찼고 그 반동을 이용해 물속에서 기어오르자마자 주먹을 날려 백현우의 콧대를 박살낼 듯이 후려갈겼다. 내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그 사기꾼 년한테 미쳐서 이혼 도장 찍자고 지랄 발광을 한 게 누군데? 지 하반신 하나 간수 못해서 꽃뱀한테 전 재산 다 털린 주제에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무릎까지 차오른 똥물 속에서 미친 듯이 주먹을 주고받는 두 형제.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더러운 물보라. 그리고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늙은 여자의 절망적인 비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강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한 폭의 명화가 완성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일그러지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진흙 범벅이 된 새 인간의 면상을 내려다보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몇 달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흙 묻은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내 대리석 현관을 짓밟으며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고 당장 꺼지라며 패악을 부리던 백재민의 그 오만방자했던 얼굴을.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액정이 순식간에 까맣게 꺼지며 차 안은 다시금 완벽한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고개를 돌려 빗물에 번져 형체를 잃은 창밖의 네온사인들을 응시했다. 내게 끝없는 굴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인간들은
지금 시궁창 밑바닥의 쥐새끼들처럼 자신들이 직접 파놓은 똥통 속에서 서로의 살을 물어뜯고 있다. 반면 나는 내 옷깃에 단 한 방울의 구정물조차 튀기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며칠을 퍼붓던 폭우는 마침내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안개와 매연에 갇혀 잿빛으로 짓눌려 있었다. 광화문 TK 그룹 본사 사옥바고 공기 중에는 비갠 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특유의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68층 꼭대기에 위치한 대표실에 있었다. 360도 파노라마 통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간. 나는 최고급 페르시안 카페트를 밟고 유리창 앞에 서서 따뜻한 얼그레이 홍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눈부신 방지 코팅이 된 유리를 통해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도로는 마치 회색빛 혈관처럼 뻗어 있었고 그 위를 기어다니는 사람과 자동차들은 혈관 속을 떠도는 하찮은 세포 조각에 불과해 보였다. 내 시선은 사옥 정문에서 10m쯤 떨어진 광장 한복판에 꽂혔다.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 위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고 있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옷이 들러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잡초 뭉치처럼 두피에 지저분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그는 회전문 안으로 뛰어들기 위해 미친 듯이 발악하며 입을 쩍쩍 벌린 채 목에서 피가 나도록 무언가를 악쓰며 부르짖고 있었다. 백현우였다. 하지만 그는 출입구 근처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다. 검은색 제복을 쫙 빼입고 투명 방패를 든 12명의 그룹 보안 요원들이 절대 뚫리지 않은 강철 성벽처럼 폴리스라인 밖으로 그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그가 몸을 던져 돌진할 때마다 보안 요원들은 방패로 그를 무자비하게 밀쳐내어 무릉덩이가 고인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게 만들었다. 흙탕물 속에 처박혀 무릎을 꿇은 그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내가 있는 꼭대기층을 향해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이마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쿵쿵 부딪혔다. 68층이라는 까마득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개골이 바닥에 지식이며 내는 그 둔탁한 파열음이 내 발끝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 했다. 필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 제발잡이 한 번만 베풀어 사람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와 재결합하겠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지저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10초라는 시간 동안 아주 고요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심장 박동은 단 1비트도 빨라지지 않았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미친 듯한 희열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알량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를 지켜보는 감각은 길을 걷다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더러운 껌딱지를 발견했을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시야를 더럽힌다는 불쾌감 외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본차이나 찻잔의 따스한 온기가 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오른손을 뻗어 매끄러운 손가락으로 블라인드의 조절줄을 움켜쥐었다. 찰칵. 손목을 가볍게 비틀자 거대한 블라인드 날개들이 일제히 회전하며 닫혔다. 창밖에서 개미 새끼처럼 발악하던 그 비루한 남자도 잿빛으로 물든 서울의 우울한 풍경도 단숨에 내 시야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나는 몸을 돌려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거대한 호두나무 소재의 집무실 책상으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찻잔을 한쪽에 내려놓은 뒤 다시 한번 오른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차가운 몽블랑 만년필을 쥐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방금 전 비서실을 통해 올라온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인수 대금만 무려 30억 유로에 달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인수합병의 최종 결제 서류였다.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최고급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윤지아라는 세 글자를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나에게 있어 지난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이제 진공청소기로 남김없이 빨아들인 먼지 찌끄러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세계는 단 한 톨의 티끌도 없이 눈부시게 완벽하다. 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